공주 밤약과. 예, 밤입니까? 밤입니까? 그때 제가 이거 헛소리 해가지고 그때 욕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네. 네. 기억이 안 납니다. 아, 제가 틀렸다는 것만 기억나요. 저는 이럴 때 어떻게 왜 긴밤 지새우고 하잖아요. 밤이면은 그 나이트 하면은 길게 밤. 이거는 밤약과. 네. 밤약과. 자, 충남 특별전 공주 밤약과. 네. 현재 김용민닷컴에는 충남농업 6차 산업센터와 제휴해서 충남 지역의 농산물 가공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관광객의 발길이 끊겨가지고 지역업체분들이 굉장히 좀 힘들어하십니다. 네. 자, 김용민TV 시청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바라는데, 자, 오늘 밤약과 소개하겠습니다. 밤하면은 공주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공주죠. 공주 밤약과는 덜 달고 덜 기름집니다. 이거 밤약과 이것도 가공품이긴 하지만은 괜히 꿀 같은 거 많이 치고 기름 많이 치면은 좀 먹기 힘들어요. 네. 게다가 무설탕, 무색소, 무방부제, 무향료 설탕을 안 넣었어요? 약과를 맞아요. 찾기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공주 밤약과는 무설탕, 무색소, 무방부제, 무향료를 고집합니다. 그러니까요. 원래 약과는 약이 되는 과자라는 의미가 있는 만큼 공주팜은 설탕과 화학 첨가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100% 수작업으로 만듭니다. 반죽도 자동 반죽기를 사용하지 않아요. 100% 수작업으로 반죽하기 때문에 아, 그러네요. 또 이거 지역에 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또 노동력을 더하셔가지고 김정배 할아버지의 지문이 여기다 묻어있는. 정배 할아버님 감사합니다. 아니, 그래. 이거 어떻게 잘 받아줬어? 그러니까 그래. 정배 할아버님. 맛있는 맛이 없어서. 농담이에요. 100% 수작업으로 반죽하기 때문에 페스츄리처럼 수십 개의 결이 살아있어서 바삭하고 쫀득합니다. 자, 밤약과 한봉. 우리 요거. 이현영의 카페에 있는 요 밤약과 한봉 250g 6,000원이고 5봉은 3만원이어야 하는데 28,500원이고 10봉 같은 경우 6만원이어야 하는데 49,000원에 모십니다. 자, 10봉 세트를 구매하시기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가격이 약 20% 저렴해지기 때문인데요. 맛을 보면 10봉을 구매하는 게 최선임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밥 먹기 좀 귀찮다. 그쵸. 이러신 분들은 요거 하나 서너 개씩 드셔도 괜찮을 것 어디 같습니다. 이동하실 때. 일단 약건데 목이 안 막혀. 네, 맞아요. 그렇지. 네. 우리 어머니들 말이죠. 낮에 애들도 없어. 혼자만 있어. 밥하고 싶습니까? 아우, 있어도 하기 싫은데. 혼자만 있을 때, 네. 진짜 딴 남자 만나고 싶지. 그래, 그 다른 남자가 남자 밥을 사줄 거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이거 어린이집 선물로도 좋아요. 그래요? 되게 좋은 생각이다. 진짜 어린이집 선물로 저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애들 낱개로 포장되어 있고 애들이 먹기도 너무 부드럽고 안 딱딱하고. 근데 너무 이게 다 무방부제 다 좋잖아요. 성분 자체가 네. 화학 첨가물이 없으니까 네. 요거 추천드립니다. 설 선물. 그 생각을 못했어. 그래요. 역시. 네. 자, 설날에 주위 분들과 나눌 선물로도 정말 좋습니다. 이제 식사 다 하시고 나서 상 물리고 그리고 앉아가지고 이제 오순도순 대화를 나누면서 먹을 때 요거만 한 게 없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날 귤이랑 같이 준비하셔서 드시면 좋네요. 시간에 좋아요. 예. 네, 아주 뒤에 좋습니다. 보니까 안 막히실 거예요. 이게 어떻게 담가 했더니 쌀조청이네요. 네, 쌀 조청이에요. 조청에다가 기름은 현미유예요. 게다가. 대박이네. 좋아요. 자, 여러분, 김용민닷컴에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김용민닷컴은 2022년에도 전 제품 네. 배송비 무료. 무료. 네. 용감하다. 예. 이 시기에 역시. 배송이 우리 쉽지 않은데. 네, 그래요. 동탄에 센터를 만들었어요. 오, 그게 예. 대단하시다. 여러분들 사랑 덕분입니다. 네. 네. 잠시 후 안양스마트 금기념 특별세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의 첫 번째 프로모션 자율주행 셔틀입니다. 이번 달 야심차게 준비한 프로모션 제품들입니다. 모두 무료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렛츠고! 자, 오늘 오윤혜 씨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짧고 굵게 맘스 시사의 나름의 팬들이 있잖아요. 우리 엄마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 물론 시사 정치도 좋지만 그렇죠. 저는 중요하지. 오늘 좀 다른 얘기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제가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의 유아교육에 대한 고민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좋은 기사가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제목은 100만에서 27만으로 반세기 만에 출생아 수가 지금 4분의 3으로 줄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아이들은 달라야 합니다라는 주제로 기사가 있습니다. 지난해 사상 첫 인구 데드크로스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한 해 동안 태어나는 신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아지는 현상을 말하는 용어인데요. 1970년대
출생아 수가 100만 6,645명이었는데 50년 만에 27만 2,300명. 아, 1년에 100만 명씩 태어났어요? 네. 그럼. 불과 50년 전에. 근데 이게 반세기, 그러니까 50년 만에 4분의 3으로 그냥 확 줄어든 겁니다. 20만도 깨진다는 얘기가. 그래서 이 100만 명을 대상으로 했던 영유아 교육 제도가 이제는 달라야 된다. 특히 유아 교육 정책의 새 판을 짜야 되는 모멘텀이 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야, 정말 그러네. 말씀 잘하셨는데 네. 이게 1957년생부터 네. 1971년생까지가 다 100만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베이비붐 그치. 세대잖아요. 네. 72년 줄리가 태어나던 그게는 이제 95만 2,700. 많죠. 그때는 이제 또 가족 계획 이런 것도 있었어. 맞아요. 잘 키운 딸 하나, 딸을 안 부럽다. 맞아. 그런 얘기 있었지. 잘 키운 명언이네. 줄리 하나. 예. 안 부럽지. 예, 안 잘 부럽지. 키운 줄리 하나. 그래도 그 나이 72년에 신정아 씨도 있었고. 95만씩. 그러다 언제 확 줄었나요? 저희 때는 이제 92만이었고, 그리고 이제 75년생부터 80만대로 떨어지더니, 좀 떨어졌고. 네, 네. 76년부터는 또 70만대로 떨어졌습니다. 너무 빨리 준다. 그러다가, 줄어들었어요. 물론 이제 다시 저 80만대로 돌아왔지만, 돌아왔고. 77년에. 네. 그렇게 82년까지 80만대였다가 다시 네. 83년에 76만. 거의 그래도 7, 80만이었네요. 이제 84년생부터는 네. 60만대로 주저앉았다가 좀 주저앉. 뭐 다시 한동안 또 70만대로 가긴 했지만은 2001년 50만대 55만 4,895명이었고 2002년에는 49만 그리고 그 뒤로 이제 쭉 네. 내려앉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2020년에 이제 27만 명으로. 그러니까 30만 명 됐을 때 30만 명 됐다고 난리 난리가 났었는데 났었죠. 지금은 이제 20만도 곧 무너지겠다. 네. 이게 인구 감소뿐만 아니라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변화를 겪고 있는데요. 2016년 세계 경제 포럼에서 일자리 미래 보고서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현재 7세 이하의 유아가 13년 후가 되는 20살 때 직업을 선택할 때는 65%가 지금은 없는 직업을 갖게 될 것이고 그마저도 인공지능이 이 유아들의 일자리를 뺏게 될 거라고 전망을 한 어허. 거예요. 걱정이 나. 그리고 유아교육을 왜 강조했냐면요. 각종 뇌과학 연구자들도 유아기의 두뇌 발달 속도가 가장 빠른 결정적인 시기로 인간의 사고 기능과 도덕성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집중적으로 이 시기 때 발달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아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죠. 해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유아교육은 초, 중 등 교육에 비해 주목을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의무교육이 아니죠. 왜 그러나 봤더니 보육과 교육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0세부터 만 5세까지는 보육으로 속해서 보건복지부 주관의 어린이집. 그렇죠. 그리고 만 3세부터 5세까지는 교육으로 또 돼서 교육부 주관 유치원 담당. 네. 그런데 이 법률적인 소관은 보육은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야 되고 교육은 또 유아 교육법에 따라야 되는. 관련 이게 뭔가 부처가 달라요. 부처, 맞아요. 기관, 법률이 다 다른 거예요. 그치,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네. 저 유치원은 교육부. 교육부. 그래서 이렇게 담당 부처와 기관이 분절이 되면서 양질의 책임 교육을 실현하기 어려운 현상입니다. 자, 2012년도에는 이제 누리과정이 확대 도입되면서 교육과 보육을 무상으로 제공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교사 양성부터 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이라든지 행정 지원이 편차가 심합니다. 지금 가정 형편에 따라서 누구는 영어 유치원 다니고 누구는 집에서 놀고 있고 누구는 학원을 보내고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유아 교육과 보육의 격차는 지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아 교육과 보육의 격차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높은 사립 유아 교육 보육 기관의 비중입니다. 그러니까 사립 비중이 얼마나 높은가 봤더니 2019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유치원의 72%가 사립이고 어린이집의 55%가 사립 민간 기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70%가 사립인 거예요. 근데 왜 이게 문제냐면은 2018년도 우리가 사립 유치원 비리 기억나시죠? 막 그치. 그걸로 뭐 노래방 가고 핸드백 사고 숙박업소 이용하고 생닭을 그냥 넣어가지고 100명이 먹었다는. 신기에 가까운 기술 있잖아요. 사과를 점였는데 글씨가 뭐요? 그건 뭐예요? 애들 먹는 칙판에 들어가는 사과를 사과 한 개를 되게 쪼갰는데 비치는 너무 거예요. 얇아서. 비치는 글씨가 그러니까 이 천여 개의 사립 유치원에서 무려 5,000건 이상의 비리가 적발될 정도로 이게 너무 눈먼 돈들이 많은 거예요. 이에 분노해서 유치원 3법이 통과를 됐어요. 하지만 결국 여전히 기관과 부처와 법률이 모두 이원화가 되어 있어서 유아 교육이 공공성의 실현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다가
아동학대가 줄었을까요? 아동학대가 심지어 2015년 432건에서 2019년 1371건으로 3배 이상 늘은 거예요.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네. 이 이유를 어떤 사람들은 열악한 보육 교사의 근무 환경이 있다, 뭐 스트레스가 심할 것이다 라고 하지만 상대적으로 유치원 교사보다는 이 자격 취득이 너무 쉬우니까 진입 장벽이 낮아. 그래서 자질을 검증하지 못하는 데에서 사실 총체적으로 연관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문제를 제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국가가 책임지고 양질의 유아 교육과 보육을 제공을 할 때가 된 거 아닌가. 아이들이 이렇게 없는데 이제 아동의 기본 교육으로 유아 의무 교육을 받을 수 있을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도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강득구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는데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이 골자는 유아교육을 공교육의 체제 안에 포함을 해가지고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해서 좀 질적 강화를 도모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초중고 학제에 이렇게 국한되어 있는 거를 만 4, 5세 유아학교까지 포함해서 하자고 하는 거죠. 예산 어딨냐라고 하겠지만 국가 차원에서 기관 운영 및 교사의 질 관리 등을 추구하면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들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 아이들에게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치를 높일 수 있다. 지금 OECD 다른 국가에서도 유아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페리 프리스쿨 프로젝트 결과에 따르면 유아 교육에 1달러를 투자했을 때 16.14달러에 16배의 편익이 발생함을 밝혔고 교육이 미국에서도 지금 예산을 더 많이 투자하자는 것을 미국 하원이 통과를 시켰습니다. 유아 교육 무상화, 유아 가정의 감세 등. 그러니까 사람에 투자를 하는 게 지금 계속 아이들이 줄고 있다고 한다면 네. 사람에 투자를 하는 게 미래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그죠. 우리나라는 무슨 자원이 풍부한 것도 아니고 천연 자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인적 자원인데 이 아이들에게 유아 교육부터 공공이 책임지고 좀 양질에 하다 보면은 아이를 낳지 않는 사실 그 딩크족들의 마음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고 우리 아이가 태어났을 때 0세부터 제대로 된 공공의 어떤 보호와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면은 또 다른 생각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오윤혜 씨가 오늘 이 주제에 이야기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지금 방송 중에 유치원 선생님, 제가 잘 아는 유치원 선생님한테 이 얘기를 한참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의견을 좀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좀 옮겨 적어봤는데 일단은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저희 딸이 이번에 병설 유치원이 됐어요. 근데 지금 한 초등학교 보내신 애 엄마들 얘기 들어보면 병설 유치원 됐다 그러면 너무 잘 됐다고 다 이러는데 지금 제 또래 애기 엄마들한테 병설 유치원 됐다 그러면 다 시큰둥해요. 거기 꼭 보내야 되냐. 왜냐하면 좀 각오를 하셔야 돼요. 저도 저희 꼬마 병원 왜 그러냐면 일단 코로나 시국만 얘기하자고 보면 코로나 시국에 학교 등교하는 일수만큼만 병설 유치원 등교가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 보낼 수 있었다는 거죠. 만약에 맞벌이 하시는 부부들이 병설 유치원에 보냈다? 그러면 정말 폭탄을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로 국공립에서 운영하는 병설 유치원들은 다 지금 미달이 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 딸이 갔던 동네에서 되게 유명했던 병설 유치원도 지금 미달이 난 상태예요. 근데 지금 사립은 어떠냐? 사립은 100% 다 등원을 시켰어요. 사립 유치원의 경우는. 그리고 특성화 교육도 시킵니다. 내가 딸이 하나라고 한다면 또 내 자식이 있는데 어떤 유치원은 특성화 교육까지 쭉 시켜주고 어떤 병설 유치원 나라에서 하는 거는 등교도 못하게 한다? 그러면서 유치원 애들 데리고 이 온라인으로 하라고 한다? 저 같아도 바로 사립 유치원 보내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립 유치원을 교육비를 무상으로 하자라는 움직임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립 유치원 교육비를 지원하겠다. 왜냐면 나라에서 애들 안 나니까 교육비 지원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누구한테로 가느냐? 사립 유치원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냐? 국공립이 미달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통폐합 시켜라. 라고 해가지고 국공립 같은 경우는 지금 나라에서 운영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람이 없어서 난리고 지금 비율이 어떠냐면 7살 같은 경우는 교사 한 명이 26명을 봅니다. 이거를 지금 26명을 보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그 모든 보고서와 모든 감사자치 자료를 다 제출하면서 이 미달된 것까지 다 통폐합시켜서 애들을 봐라라고 하는 상황인 거예요, 국공립은. 그러니까 아무도 국공립으로 눈을 돌리지 않죠. 그러니까 왜 사립유치원이 자꾸 이런 그 교묘하게
만약에 뭔가 교육 지원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예산을 다 사립 유치원 쪽으로 돌려가는가? 알다시피 원장님들이 지역에서 입김이 그렇게 세다고 해요. 유지잖아요. 아유, 그럼. 지역 유지예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사립 유치원은 잘 못 건드리고 이분들 심기를 거스리는 것도 난리 못해서 납니다. 만약에 유치원 무슨 문제 터졌다 해서 감사 들어간다라고 하면 사립 유치원을 제외한 국공립만 감사가 그렇게 들어간다고 해요. 문제가 생기면 국공립만 난리가 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보통 뭐 5, 6, 7살까지 어린이집을 가는 애가 있고 어떤 애는 5살부터 유치원을 가는 애가 있고 그럼 이 관계 부처도 달라서 교육부랑 보건복지부가 달라져서 이게 지금 완전히 이중으로 뭐가 맞아요. 돌아가는데 그렇더라고요. 사실은 0세부터 4살까지는 보육이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보육 중심의 어떤 프로그램이 좀 일관성 있게 짜지고 5세부터 7세가 교육이 필요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초, 중, 고 의무교육화가 되는데 유치원이 의무교육이 아닌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유치원부터 의무교육화가 돼서 나라에서 관리를 받고 교육부에서 관리를 하는데 보육이 필요한 단계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보육 중심의 어떤 연령별로 나눌 수도 있다고 해요. 전문가들이 이야기로는. 그러니까 진짜로 이 어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도입했던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 지금 이 상황이 왜 일어났을까? 이재명 후보가 2개 통합시키겠다고 했는데 그 통합이 되게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요. 과연 이 아까 말했던 교사들의 어떤 누구는 시험을 보고 누구는 간단한 그 과정을 자격증, 거치고 이런 식으로 어떤 교사들에 대한 교사 검증. 배치부터 문제였고 그리고 교육 내용에 관한 것도 문제고 일관성이 없어져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 연령별 발당 연령별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잘 되고 있는 이제 사례들을 좀 참고를 해서 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겹치는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네. 좀 다른 식으로 좀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일단은 유치원 과정은 공립교육 중심으로 지금 사립유치원에 배를 부릴 때가 아니라 공립교육 중심으로 이 모든 교육 과정과 지원과 이런 게 좀 일관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유치원 때 공부시킬 필요 없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초등학교부터 기억 니은을 배운대요. 국어 시간에. 근데 수학 시간에는 문장으로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글을 모르고 가면은 수학 시간에 애가 자겠네?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유치원은 한글을 가르쳐주고 어떤 유치원은 놀이 중심이래요.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한글을 가르쳐야 돼? 놀아야 돼? 차라리 이걸 나라에서 책임지고 5세부터는 한글을 뭐 좀 가르쳐주거나 교육이 공공으로 딱 책임을 지면 사실 그런 사교육이라든지 굳이 구몬 선생님 부를 필요 있습니까? 좀 이런 것들을 유아교육부터 책임지고 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저희 조카가 7살짜리가 한 명 있고 제가 아는 친구가 7살에 있는데 이 친구는 영어 유치원에 다녀요. 문장을 영어로 씁니다. 네. 제 조카 잘 아는 애는 한글도 잘 못됐어요. 경제적인 차이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거를 이렇게 눈으로 보고 있으면 아 내가 겪는 어떤 이 빈부의 격차를 태어나는 내 새끼가 5, 6살 때부터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과연 출산을 하겠습니까? 저 같아도 둘째를 고민하는 이유는 하나라도 내가 정성 들여서 좀 비싼 교육 받게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요. 만약에 공교육에서 처음부터 공교육이 어려서부터 어떤 일관된 교육으로 교육받을 권리가 보장이 된다면 이렇게까지 고민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전에 그 동설 유치원 저희도 보내려고 했는데 네. 결국 안 됐어요. 그쵸, 경쟁률이 셌죠. 그때는 안 네. 돼가지고 이제 사립 유치원 보냈는데 유치원 이름이 행복한 유치원이었어요. 근데 제가 너무 속이 상해서 2달 동안은 왜요? 불행한 유치원이라고. 왜요? 병설 유치원 안 돼가지고 아, 야 불행한 유치원 갔냐? 뭐 이렇게 얘기하고 놀렸어요? 있는데 근데 내가 나중에 보니까 와 이 유치원 너무 훌륭해. 왜요? 이 원장님부터 마인드가 너무 훌륭했고 근데 졸업식 때 갔더니 선생님들이 아이들하고 헤어진다고 울고. 울고 그러는데 네. 내가 불행한 유치원이라고 얘기한 게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죄송하죠. 너무너무 좋은 사죄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용인에 있는 청덕동 쪽에 있는 행복한 유치원 정말 이름값 하는 유치원입니다. 네. 저는 저희 꼬마 병설을 나왔는데 제가 병설을 2번 붙었어요. 처음에 넣었을 때 붙었는데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병설 유치원을 엄마들이 보내는 가장 좋은 이유는 정말 단돈 한 푼도 안 든다. 근데 제가 어린이집 보냈을 때 한 달에 최소 20여만 원이 저희 꼬마 밑으로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간식비, 급식비, 뭐 버스 타는 비. 근데 병설은 정말 필요해서 어디 현장 학습을 갈 때 그때 딱 걷는 회비 말고는 돈이 한 푼도 안 들어요. 근데 병설 유치원을 다니면서 나중에 저희 꼬마가 저한테 해준 얘기가 뭐냐면 병설 유치원은 아침에 수업할 때랑 오후에 돌봄할 때 선생님이 달라요.
네, 맞아요. 네, 달라요. 그래서 사실은 오전에 선생님들이 이제 교육대학을 나온, 그러니까 진짜 뭐랄까 유아교육 공부를 전문가. 제대로. 유아교육과. 근데 이제 문제는 굉장히 젊은 선생님이 저희 꼬마 담당이었는데 애기 마음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쵸. 이제 졸업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노하우가 부족하여 그래서 애가 상처를 많이 받았더라고요. 나중에 1년 뒤에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데 병설 유치원의 장점은 뭐냐면 이제 유치원을 보내다가 초등학교를 딱 넣을 때 엄마들이 당황합니다. 네. 아이들도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사립 유치원은 서비스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어쨌든 학원비를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그에 맞는 서비스를 합니다. 근데 학교 가면 화장실도 같이 안 가져요, 선생님들이. 그쵸, 교육을 그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에 7세 때 병설 유치원을 가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병설 유치원은 일반 사립 유치원들처럼 그렇게 안 해줘요. 그러니까 강하게 키운다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좀 무뚝뚝한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가기 전에는 좋은 부분이 있는데, 그게 혹시 좀 다른 이유의 연유에서 시작되는 건 아닌가라는 걱정이 있고, 우리나라 사립 유치원이 많아진 이유는 아이들이 100만 명씩 태어나는데 교육기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립 유치원을 하도록 풀어준 거잖아요. 근데 100만 명씩 태어날 때랑 20여만 명이 겨우 태어나는 지금이랑 같을 수가 달라야 없는 되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사립학교한테 굉장히 많은 특혜를 줬어요. 심지어는 제가 들은 얘기인데 유치원 문제 취재할 때 아파트를 짓잖아요. 아파트를 지으면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러면 제가 이제 유치원 하는 원장님이에요. 땅을 쫙 보러 갑니다. 이 아파트 다 들어설 거면 다 이제 고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삽니다. 그러면 세금을 감면해줘요, 유치원한테고. 그리고 이제 거기 아무것도 없을 때 유치원과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그럼 상가가 들어오고 학원이 들어서고 하잖아요? 그럼 뭐가 올까요? 집값이 오르지. 땅값이 오르죠. 그래서 사실은 유치원을 해서도 사실 갑부가 된다는 얘기들도 있지만 여러 가지 혜택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재산적인 혜택이 많이 있는 거죠. 세금을 감면해주고 하면서 그래서 지역에는 사실 유지인 분들이 많고 유지다 보니까 입김이 세고 입김이 세다 보니 표가 많고 표가 많으니 국회의원들이 함부로 손을 댈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급습해서 하지 않으면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가타부터 말은 많습니다만 마크 주커버거 같은 사람 한 사람 태어나면 몇 살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혹시 우리가 20만 명의 아이들에게 돈을 때려 부었다 칩시다. 그중에서 한 명만 건지면 앞뒤로 한 3, 4세대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아이들에게 창의력을 길러주는 교육이 필요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요. 아이들이 네. 미래라고 맨날 입으로 얘기만 하면서 그러면 훈련은 이제 안 하고 있어. 한 명당 26명 보라고 해보십시오. 화장실 못 따라가죠. 저는 제 새끼 하나 보는 것도 죽을 것 같아요. 7살을 한 명에서 26명을 보면 아, 그러지 말고 국회의원 분들을 하루에 한 번씩만 돌아가면서 그냥 원종을 풀고만 시켜봅시다. 그럼 그냥 게임 끝납니다. 제가 봤을 때. 주로 이제 연령층이 50대, 40대. 그러면 이제 사립유치원 관련한 규제만 많이 풀어지는 거죠. 또는 이제 사립유치원 혜택이 많아지는 거. 지금처럼 교육비 무상화 움직임이 되려고 하면 국공립 중심으로 돼야 하는데 왜 사립유치원 교육비 무상화가 왜 사립유치원을 중심으로 되는가. 이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인천에서는 이게 지금 이미 결정이 된 사항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데 교육비 무상 여기에 들어간 돈을 국공립 교사들 확충하고 프로그램 관련해서 더 교육의 질을 높이면서 질을 높여야 돼요. 국공립의 나라가 공정으로 아이들을 같이 돌보는데 가장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그러니까 최초로 우리가 경험하는 그 국가 공립 교육이잖아요. 네. 거기서 신뢰를 쌓아간다면 사교육 초등학교 다 사교육, 없어집니다. 중학교 네. 사교육, 고등학교 사교육에도 네.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있어도 편차가 너무 크지 않고 네. 내가 중간쯤 서 있어요. 위에 있는 애들도 있고 밑에 있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중간쯤 서 있어서 내가 손을 뻗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있으면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사립 유치원을 막 100몇만 원씩 줘가면서 아이들 가르치는 엄마 다 따라 못해요. 내 소득의 차이가 있는데 네. 그래서 내가 우리 꼬마가 엄마 나 영어를 하고 싶어 라고 했을 때 기본 ABC는 학교나 유치원에서 배웠는데 네. 공부를 더 하고 싶어? 그러면 이런 플랫폼에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을 주면 공부할 수 있게. 네. 그러니까 중간 평균을 두텁게 할 수 있으면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오늘 그 썬킴님께서 해준 얘기가 너무 진짜 강하게 남았는데 여성가족부의 1년 예산이 1조가 조금 넘는데요. 많이 그래서- 늘었네요, 그나마. 네, 전체 예산의 0.2% 네.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1년 사교육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23조래요. 이 사교육 시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 저 얼마 전에 EBS에 국어 선생님이 계세요. 굉장히 유명한 일타 강사 네, 일타 선생님인데 강사. 이투스에서 계속 이 선생님한테 오라고
근데 사실 일타 강사들의 금액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몇백억을 벌더라고요. 맞아요. 네. 안 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여기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모든 아이들한테 다 할 수, EBS 교육은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투스에 가면 아이들이 돈을 내지 않는 아이들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공고문을 띄우신 거예요. 나는 가지 않는다. 난 학교를 떠나지 않는다. 근데 그 선생님이 EBS 교육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무슨 말인지 몰라도 우리 꼬마 들으게 할까? 저런 마음으로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저게 나온다고 하면 나는 그거 듣게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너무 바람이었습니다. 네. 아유, 어머니들한테 너무 공교육의 질을 제발 와닿는 좀- 그런 네. 주제인데. 온통 당신 머릿속은 김건희야? 지금도 김건희만 보고 있네. 요즘엔 7시간. 빠져 계시네요. 정현주를 몰아내고 아, 김건희가 네. 또 있어요. 네. 와. 정혜인 씨를 마음에 두고 계신 그분을 뭐라고 하시지 말아세요. 그러니까. 김용민 PD님께서 무속적으로 재능을 보이시면 아주 가까워지시잖아요. 바로 걷어갈 수도 있어요. 네. 뭘 맞춰봐요. 예. 단계적으로 예언을 좀 하시지. 알겠습니다. 법사급으로 올라가시지 않아요? 법사급으로 그러니까요. 시험도 좀 치르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네. 뭐 큰 파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벌써 지금 일요일에. 막 어떤 내용이 나올 건지 이제 네. 돌고 있는데 상당 부분 맞는 것 같고요.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많이 맞아 떨어지는데 그거 말고 또 있습니다. 김건희 녹취록이라고 하는 게 네. 여러 가지 종류가 나온다는 말씀이신 예, 뭐 그 거잖아요. 말고도 뭐 충격적인 내용이 또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검증을 똑바로 하지 않으면 5년 동안 후회합니다. 네, 여러분 아, 5년 그럼요. 동안. 네, 정말. 중도층이 많이 봤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죠. 네. 네. 보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네. 생각할 때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사람은 머릿속에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얘기를 입으로 절대 뱉지 않습니다. 그 사실 그래서 뭐 실수했네? 없습니다. 그쵸. 네. 멋진 말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보면 그 사람의 머릿속을 대략 짐작 가능하고요. 머릿속을 짐작 가능하면 또 여러 가지를 판단하실 수 있는 근거가 될 거라고. 녹취록이 상당하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제 선택해서 내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어떻게 어떤 뉘앙스로 나올지가 궁금해요. 근데 이게 보도하려는 방송사가 네. 보도를 안 하려고 한다든지 핵심을 빼고 보도한다든지 그렇죠. 이러면은 그 파일 갖고 있는 데가 많아요. 아, 그래요? 딴 데서 그렇다면. 보도하겠죠. 공유했어요? 어. 이게 과거와는 좀 다른 양상이 지금 정보를 독점하는 쪽은 없다. 네. 다만 누가 먼저 까느냐의 이제 차원인데 갈 때 제대로 까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네. 정말 이렇게 기대했는데 별거 없으면은. 아, 별거 없진 없을 않아요. 수가 없어요. 별거 아, 없을 그래요?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만 해도 이거는 그거 빼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거의 뭐 어마어마한 폭격 마한 10쯤 되는 핵미사일 같은 그런 위력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약가랑 귤 준비해서 보고 있는데 네. 언제 그러니까 파일을 별거 없으면 네. 진짜 김용민 엄청 욕하겠지, 사람들이. 아니, 근데 근데 엄청 보라고 해서 막. 왜 나한테 그럽니까? 예. 그 방송에서 내용이 안 안 나오면은 밝히십니까? 그 내용이 안 나오면 이제 그때는 네. 다른 쪽에서 까겠죠. 어, 예, 나올 겁니다. 저는 지금도 녹취 파일을 갖고 있는 취재 파일이 하나 있어요. 나중에라도 혹시라도 소송이 들어올 걸 대비해서 제가 보도했던 내용 중에 하나를 아직도 파일하고를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인터뷰를 30분을 넘게 했는데 실제로 나간 거는 딱 중간 수위였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수위가 높은 건 도저히 내보낼 자신이 없더라고요. 아, 진짜. 네, 그래서 녹취 파일을 보도하는 사람의 마음을 제가 약간 제가 가지고 있는 거면 저렇게 막 파격적인 것은 아니었으나 어떤 사람의 사생활과 관련된 걸 기자가 보도할 때는 고민이 많고 방송사에서 저렇게 많이 검토를 거쳤다고 하는 건 공익에 한해서 진짜 핵심적인 내용들이 나올 거고요. 아마 제 짐작 가운데 진짜 수위가 높은 건 못 내보낼 그러니까 겁니다. 순환해서 우리가 순환만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짐작하시고 그래도 그 정도 수준이라면 그 이상이다. 이거보다 더한 것들도 녹취록에 있다. 있을 가능성이 있다. 제가 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거는 공직자와 관련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전 아니에요. 예. 저는 뭐 공인 정도였는데 네. 지금도 가끔 그 파일을 정리할까 하다가 못 정리를 하겠더라고요. 왜요? 그때 수위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려하실 사안이 많은데 요거는 네. 공인이니까. 대통령 후보의 부인이고 국가예산이 공익을 이제 위해서. 투여될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이 사람에 대한 아주 냉엄한 검증은 굉장히 공익적입니다. 그럼요. 예. 그렇기 그 때문에 고소하면 MBC가 막아줍니까? 그 기자를? 근데 저는 제가 수리 많은 그런 소송도 당해봤고 또 뭐 재판 비슷한 것도 많이 해봤습니다만은 네. 이것을 보도하는 거는요 날조한 게 아닌 이상은 이건 면책이 됩니다. 불법이 아니니까? 불법이 아니죠. 그렇게다가 불법이라 한다면은 예를 들면은 두 대화 당사자가 모르는 가운데 녹취하면 이건 도청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위법성의 요지는 있으나 위법성에 앞서는 공익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언론사니까. 예를 들면은 두 사람이 대화를 냈어요. 한 사람이 야 이거 까자 해서 보도를 한다든지 외부에 뭐 발설이 된다든지 이러면은 마치 이혼처럼 형사적으로는
면책이 되지만 민사. 민사적으로는 소송을 가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언론 그렇죠. 보도란 말이에요. 언론 보도의 공익성은 재판부도 인정하는 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게다가 대통령 후보 부인에 대한 그런 검증 또 예컨대 이제 또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그런데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발언 내용은 이건 보도 안 하면 안 될 사안들이 오히려 보도를 해야 되는 사안이다. 그렇죠. 이거 네. 국민들이 아셔야 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국민의힘도 어수선한가 봐요. 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네. 보도하지 말라고 지금 겁박만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러나 보도가 될 겁니다. 네. 왜냐하면 거기 이제 법사 출신들 많으시잖아요. 네. 알면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저 상황. 아까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래도 선거밥을 몇 년씩을 그렇죠. 먹었는데 속이 네. 답답하지 않을까. 전문가들인데. 요즘 리스크가 유행이네요. 오너 리스크, 배우자 리스크. 네. 저는 오늘 오너리스크 얘기를 좀 하려고 했었는데요. 시간이 다 돼서 다음에. 네. 아니, 이 문제는 다음 주 안에 끝이 날 것 같습니다. 이 오스템 임플란트 때문인데 제가 보니까 주가. 여기에 그 배당 때문에 작년 연말에 10년 동안 모은 2억 5천을 투자하신 분이 있는 거예요. 오스템 임플란트에. 신혼부부인데 세상에. 이제 결혼하기 전에 투자했던 돈이었는데 세상에. 예비 신부가 배당 받으니까 좀 있다가 팔자 그랬는데 터진 거예요. 지금 주가 어떻게 되는데? 완전 폭락입니까? 지금 정지 상태인 거죠. 거래 근데, 정지. 예, 거래 정지 상태인데 1월 25일 날까지 이제 상장 폐지를 할지 뭐 적격 심사를 하게 되는데 어떤 회사인데요? 오스템이요. 임플란트. 그 1,800억 원 예. 횡령해서 금괴 사고 막. 네. 그러니까 2천억을 넘게 이제 횡령이 됐는데 그 중에서 실제로 이제 이 사람이 주식 투자를 하고 돈을 벌잖아요. 그러면 번 거는 자기가 갖고 원전은 이제 도로 법인 통장에 넣고 이런 식으로 했대요. 그래서 2천억이 넘게 횡령을 했는데 실제 횡령액은 뭐 한 1,900억 정도. 그 중에서 지금 다 어디다 썼는지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금괴 사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800억 정도 썼는데 금괴가 본인의 집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아버지 집에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나서 이제 출처를 부른 거예요. 여동생 집에 있었대요. 그래서 나머지를 다 찾았어요. 그래서 금괴가 한 600에서 700억 되고 부동산을 또 샀어요. 거기 한 80억. 그 다음에 나머지는 주식 투자를 1,400억을 했는데 그 1,400억 중에서 700억을 잃었답니다. 나 소리지. 아니 이게 어떻게 개인 혼자 할 수 있는 액수인가요? 근데 이분이 횡령이 처음이 아니에요. 이전에도 사고를 당한 적이 있었고 그래서 근데 그러면 이 많은 돈을 통장 잔고를 위조해가지고 돈을 빼돌렸다는데 저는 생활비 통장에서 30만 원 꽁치는 것도 그게 참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요즘 같은 세상에 근데 어떻게 2천억이 넘는 돈을 훔쳤을까? 그러면 회장이 알았을까? 회장은 어떤 사람일까를 보니까 치과 의사로 해서 요즘 진료에도 이게 정보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거를 만들어가지고 돈을 번 사람이었는데 이 오너 리스크가 좀 있더라고요. 2014년에 이미 본인도 횡령 혐의로 재판에 붙여져서 9천억이 넘게 횡령 금액이 나왔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기소가 돼서 경영인 자리에서 물러난 상태예요. 네. 그래서 이번에 문제가 되더라도 최악의 경우 이 회장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나라는 이런 경제사범들한테 너무 처벌이 약하니까 그렇죠. 네. 한 100년씩 때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또 하고 지금 1,몇백억 많은 근데 사람들이 제일 주가 조작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주가 네. 조작도. 그러니까 이 상황이 왜 또 문제가 되냐면 오스템 임플란트 내부에 돈이 너무 많아요. 막 1,000억씩 현금으로 쌓아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돈이 많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우리 투자하려고 주식을 그러니까 회사를 사거나 이제 앞으로 회사를 키우기 위해서 현금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번에 괜찮은 거냐?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괜찮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한 절반 정도밖에 못 건진 거잖아요. 실제로 있는 금액은. 근데 여기에 투자한 개미 투자자들은 이제 밤에 잠이 안 와요. 그쵸. 이게 지금 당연하죠. 가정이 다 파탄납니다. 네, 그런 상황이어서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 좀 주가 조작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 개미 투자자들을 울리는 오너 리스크는 이 책임을 져줘야 돼요. 당연하죠. 네, 지금 그리고 다 주식으로 얼마나 재테크를 다 하고 있는데. 아니 근데 이 회장한테 이 주식을 담보로 1,100억 정도를 대출해줬다는 거예요 증권사에서. 근데 이 회장 그 돈으로 딴 주식을 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오너 리스크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요. 어쨌든 네. 1월 25일까지 결정이 난다고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화이트 칼라 범죄가 아주 단호한 나라일수록 선진 사회예요. 그래야죠. 예. 당연히. 세금 안 내고. 그렇지. 세금 안 내는 거, 그 다음에는 주가 조작하는 거는 진짜 진짜 100년씩 그냥. 그러니까 이제 다 갚을 때까지. 그 아내 언니는 처형. 그렇죠. 처형은 이제 선거 때 공보물을 받잖아요. 맨 처음에 뭘 보냐면은 당을 보지 않고 탈세. 그렇지 탈세. 범죄, 이런 범죄. 부분은 아예 그냥 아예 선택지에서
떼버립니다. 저 기본이죠. 이 네.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요, 공직자가. 예. 아니, 탈세하는 인간이 무슨 나란 일을 저거냐. 합니까?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정말 우리 사회가 기본에 충실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 따라서 이제 민주당 등의 그 정당은 탈세자들은 아예 공직에 나갈 수 없도록 당연하죠. 해야 하지 않겠는가. 뭐, 다른 경제적인 어떤 참 화이트 칼라 중요한 범죄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죠. 예. 자, 오늘 맘스 시사 여기서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여러분, 네. 올바른 선택을 하시고, 이번 주말이 8시 팝콘 각입니다. 네. 기다리도록 그리고 방송은 하겠습니다. 거침없는 녀석들이요. 거침없는 녀석들. KBS 밤 11시 그 23회부터입니다. 네. 아이, 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시청해주세요. 네. 예.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